폭정과 사륙으로 쌓은 절대 권력을 힘입어 마음껏 사치와 향락을 즐기던 연산. 하지만 연산의 폭정은 고작 2년 만에 중종반정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반란의 주역은 박원종과 성희안 그리고 유순정인데, 이들은 반란을 성공시킬 자신이 없었는지 일단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반란을 성공시키고 보자는 전략을 짜는데요. 따라서 처단할 대상으로는 연산군, 임사홍, 신숙은 이렇게 딱 셋만 지정하죠. 그리고 마침내 반란을 일으켜 임사홍과 신수군을 처단한 반정의 3대장. 그러자 소식을 들은 대소신료들은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듯 너도 나도 자리를 박차고 나와 반란군에 가담했고, 궁궐을 지키던 병사들과 내시, 승지들도 사태를 파악하자마자 전부 도망갔으며 홀로 남겨진 연산은 반항 한번 못해보고 폐위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음 왕으로 연산의 배다른 형제인 진성대군을 왕위에 올리는데, 1506년 9월 2일 진성대군은 18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조선의 제11대 임금 중종입니다. 애초에 중종반정 자체가 연산의 폭정을 멈추기 위함이었으니 중종과 공신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명확했습니다. 바로 연산 지우기인데요. 이들은 금표 철폐를 시작으로 금표를 지정하느라 부수고 빼앗은 백성과 관료의 집들도 돌려주고 홍문관과 사관원을 복구했으며 서총대도 철거했습니다. 또한 연산이 모은 수많은 기생들도 다시 풀어줬으며 연산이 마음대로 주었던 관직들을 혁파하고 연산에게 파직당한 자들에게 관직을 돌려주었는데요. 그 후 사화로 인해 유배당하거나 연좌제로 묶여 처벌받은 이들을 풀어주고 이극균, 성준, 한명회 등 죽어서도 벌을 받은 이들에게 다시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연산에게 제대로 피를 봤던 관료들은 연산 공포증에 걸렸는지 중종에게 연산과 비슷한 행동은 모조리 하지 말라고 강요합니다. 앞서 연산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경연에 자주 빠졌고, 사치와 향락을 즐기다 관료들이 뭐라고 하면 왕은 나라의 지존인데 이 정도도 하지 말란 말이냐 라며 반항했다고 했죠. 그래서인지 관료들은 중종이 좀 놀라고 하거나 한 번이라도 경연에 빠지면 곧장 중종을 찾아가 배주처럼 행동하셔서는 아니되옵니다 전하 라며 중종을 나무랐습니다. 또한 관료들은 연산이 좋아했던 처용물을 금지했으며 환관의 수도 줄여버립니다. 게다가 연산은 사생활 보호에 극도로 민감하게 굴었기 때문에 관료들은 중종의 사방에 감시를 붙여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종 4년 1월 26일 기사를 보면 듣자하니 궁궐 옥상에서 집 비둘기 소리가 난다고 하던데 비둘기는 더럽고 악한 것이니 궁중에서 살게 해서는 아니되옵니다. 청컨대 비둘기를 전부 내쫓으소서. 그대가 비둘기를 내쫓으려 하는 이유는 비둘기가 악해서가 아니라 내가 얼마 전 비둘기를 구경했기 때문 아닌가. 비둘기가 스스로 날아와서 집을 짓고 사는 것을 어찌 다 쫓아버리란 말인가 라고 나옵니다. 중종이 잠깐 비둘기를 구경한 것도 다 감시했으며 또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았던 거죠.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연산 지우기를 하면서도 결국 지우지 못한 게 하나 있으니 바로 명나라에게 연산을 폐위했다는 사실을 보고하는 겁니다. 왕이 바뀌었으니 명나라에 이 사실을 보고해야 하는데 반정의 주역들은 반정을 일으킨 명분에 자신이 없었는지 명나라에 거짓 보고를 올리는데요. 조선의 왕은 원래 지병이 있었는데 세자가 병으로 일찍 죽자 너무 크게 상심했는지 병세가 크게 악화되어 도저히 정사를 돌보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평소 어질기로 유명했던 아우 진성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3년 뒤 명나라 사신이 방문하자 오랜만에 온 김에 선왕을 찾아뵙고 문안인사를 드리고자 하온데 어떻게 선왕께선 좀 괜찮으십니까? 죄송하옵니다만 지금 선왕 전하의 병세가 크게 악화되어 사람의 발소리만 들어도 크게 놀라시는 지경이라 직접 찾아뵙기는 어렵사옵니다 라고 거짓말했는데요. 재밌는 건 이들은 심지어 중종 34년까지도 연산 일을 마무리 못해서 이번에 사신이 와서 연산에 대해 묻는다면 어찌 대답해야겠는가
라며 또 거짓말을 짜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자신이 없었는지 30년이 넘도록 거짓말을 해대는 조선이나 또 이때까지도 연산이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던 명나라나 여러모로 대단하죠. 지금 우리가 보기엔 중종 반정이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지만 당시 반정의 주역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앞서 명나라에 보고할 때뿐만 아니라 공신을 책봉할 때도 그 흔적이 보이는데요. 당시 반정 세력은 일단 반정을 성공시키자는 생각에 연산과 임사홍, 신수군을 제외한 모두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 반정에 가담한 자들 중 성희안을 제외하고는 꽤 많은 자들이 연산의 총애를 받던 자들이었고, 반정 당일엔 소식을 들은 관료들이 죄다 자리를 벅차고 나와 반정에 참여했기에 반정군은 이들을 전부 공신으로 책봉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반정 6일 뒤 전국 공신이 책봉되는데, 일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기 위해 공신으로 책봉된 자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유순이란 자는 반정 당시 영의정으로 있었는데 연산이 무슨 말을 하든 윤당하다 하여 윤당 대신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반정 2등 공신에 책봉되고 영의정 자리도 그대로 유지되었죠. 다음으로 우의정 김수동은 연산의 총애를 받았으면서 반정 소식을 듣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반정에 가담했으며 얼굴에 철판을 깔았는지 자기 숙부와 아우까지 공신으로 끼워 넣는데요. 또 연산의 총애를 받던 구수영이란 자는 연산, 임사홍, 신수군과 두루 사돈을 맺었었는데 반정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반정 세력으로 갈아타더니 반정이 성공하자 곧장 아들과 며느리를 이혼시켜 버리는 등 전형적인 박쥐 같은 모습을 보여줬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개나 소나 공신으로 책봉해버리니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대간의 힘이 강화됩니다. 연산은 대간을 무척이나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언로를 막고 대간의 활동을 중지시켰는데요. 그런데 그런 연산이 폐위되니 대간들은 이때를 기회 삼아 다시 한번 힘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이 시기의 대간들은 중종 반정에 참여한 공신도 아니었으며 그렇다고 연산의 총애를 받던 신하들도 아닌 신진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 입장에선 반정 세력이 개나 소나 공신으로 만들어 놓은 이 상황이 노리기 딱 좋은 먹잇감으로 보였겠죠. 따라서 대간들은 공신 책봉이 발표된 당일부터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데요. 근래에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종사가 위태로울 뻔하였는데 박원종 등이 뜻을 모아 패주를 몰아내고 전하를 왕으로 추대하여 나라를 구하였으니 그 공이 실로 크다 할 수 있습니다. 허나 지금 공신으로 책봉된 자들 중에는 단지 공신의 자제라는 이유만으로 이름을 올린 자들도 있고 이미 거사가 일어난 뒤에 소문을 듣고 쫓아온 자도 있으며 심지어 전날까진 패주의 총신으로 있다가 하루아침에 거사에 가담한 자들도 있사옵니다. 게다가 태조께서 나라를 세울 때 임명한 개국공신도 세조의 즉위를 도운 정난공신도 고작 40여 명 안팎이온데 지금 전국공신에 책봉된 자는 100명이 넘사옵니다. 뿐만 아니라 패주의 방탕한 사치로 인해 국고와 재정이 텅텅 비었사온데 그 많은 공신을 어찌 감당하려 하시옵니까? 하지만 중종과 대신들은 끝까지 물러서지 않습니다. 무리한 공신 책봉 결과 대간의 거센 반발을 마주한 공신들. 하지만 공신들이 끝까지 물러서지 않자 대간은 방식을 바꿔서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탄핵을 해나갑니다. 그러자 몇 달 버티던 대신들도 결국 대간의 압박에 못 이겨 고성과 창녕의 수령을 파직했는데요. 그런데 하필 이때 여름인데도 우박이 내리자 중종은 구원을 합니다. 구원이란 천재지변과 같이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 임금이 신하들의 의견을 거리낌 없이 듣는 시간으로 이때의 발언을 문제 삼아 처벌하지 않는 게 암묵적인 룰이었는데요. 그래서 유자광도 자기 생각을 거리낌 없이 말했는데 신이 듣기론 고성과 창녕의 백성들이 말하길 우리 수령은 이 나라에서 백성을 제일 잘 다스리는 분이신데 대간들은 어찌 그를 파직하는 겁니까? 라고 했다 하옵니다. 자, 그런데 유자광이 누굽니까? 무오사화 때문에 사림의 적으로 단단히 찍힌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림 출신 대간들은 이때를 기회 삼아 유자광을 거침없이 탄핵하는데요.
고성 수령은 함부로 형벌을 가하다 사람을 죽였고 창녕 수령도 범한 죄가 크옵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공론을 가지고 와 전하께 아뢰었사온데 유자강은 대간의 공론보다 백성의 말이 더 옳다 하니 그 뜻이 무엇이겠사옵니까? 유자강은 간언하는 자들의 입을 막아 언로를 끊으려 함이 분명하옵나이다. 청컨대 유자강을 국문하여 주시옵소서. 중종은 처음엔 유자강을 보호하려 했으나 대간들은 유자강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까지 들춰내며 거세게 몰아붙입니다. 이때부터 거의 한 달간 대간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하루도 거르지 않고 유자강을 탄핵하니 실록엔 온통 유자강을 탄핵했다는 기사뿐입니다. 그러자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박원종은 슬슬 발을 빼려 하는데요. 그렇게 대간의 거센 탄핵에 결국 파직당한 유자광. 그러자 유자광은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박원종에게 서신을 보내 도움을 청합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말이 있네. 같은 무관 출신으로 대간의 공격을 받는 처지인데 어찌하여 자네는 나를 감싸주지 않는 것인가? 대감이 무관이기 때문에 공격을 받으시는 게 아니옵니다. 사림이 대감에게 일을 간 지가 오래인데 어찌 대감께서는 계속 버티시는 것입니까? 그러곤 박원종은 중종을 찾아가 아뢰입니다. 나라에 온 대감과 유생이 힘을 합하여 유자광을 탄핵하니 이젠 들어주지 않을 수 없사옵니다. 다만 유자광은 공신이기에 극형에 처할 수는 없으니 멀리 귀양 보내시는 게 어떻사옵니까? 이미 공론이 형성되었으니 어쩔 수 없다. 유자광을 유배토로 가라. 서자로 태어나 일개 갑사로 관직 생활을 시작해 세조의 총애를 힘입어 승승장구하던 유자광. 하지만 줄도 백도 없는 유자광은 폭풍 같은 조정에서 살아남기 위해 항상 그때의 왕에게 무조건적으로 충성하며 왕이 원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앞장섰는데요. 하지만 그 결과 사림의 적으로 낙인 찍히고 결국 유배까지 당한 유자광은 5년 뒤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한편 유자광 탄핵 이후 대간들은 이 기세를 몰아 계속해서 공신책봉을 문제 삼았으며 조정의 여러 사안에도 개입하는데요. 그렇게 다시 한번 사림 출신 대간들이 힘을 얻게 되죠. 대신과 대간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던 중종 초기, 한편에선 다른 사건이 벌어집니다. 애초에 반란의 주역들은 어째서인지 반란 명분이 부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많은 이들을 같은 편으로 포섭하려 했고 반란이 끝난 뒤에도 개나 소나 공신의 이름을 올려주었죠. 하지만 이런 노력이 무색하게 중종 초기엔 시도 때도 없이 반란이 일어나는데요. 다음 시간엔 중종 초기에 왜 자꾸 반란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누가 반란을 일으킨 건지에 대해 한번 알아봅시다.